서울의 심장부, 한 호텔의 최고급 프라이빗 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성그룹 전략기획팀의 최연소 팀장인 하유리는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버지인 하 회장과 진양물산의 상무 마도진이 앉아 있었다. 이 자리는 저녁 식사를 겸한 약혼식이나 다름없었다. 유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 그룹의 이익을 위해 짜인 정략 결혼의 마지막 통보였다. 마도진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따님을 저에게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리 씨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리를 한 인격체가 아닌 값비싼 거래 품목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는 유리의 어깨에 보란 듯이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앞으로 유리 씨는 회사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내 죄만 전념하면 될 겁니다.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 순간 유리는 간신히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오직 실력 하나로 은성그룹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내조라는 단어로 부정당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마상무 말이 맞다. 결혼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지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 유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 질식할 것 같은 공간을 뛰쳐나왔다. 밤의 찬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거대한 빌딩 숲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대로 마도진과 결혼해서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아야만 하는 걸까?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친구가 농담처럼 건넸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정략 결혼이 싫으면 차라리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버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이미 결혼한 딸을 아버지가 강제로 이혼시켜 마도진에게 보낼 수는 없을 터였다. 그녀는 지갑 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몇 년 전 친구가 재미삼아 받아왔던 소규모 결혼 정보회사의 명함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그녀는 반차를 내고 허름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갔다. 백발이 성성한 커플 매니저가 그녀의 행색을 보고 놀란 듯 물었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분이 어쩐 일로? 유리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결혼할 남자를 찾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결혼해야만 해요. 조건은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제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괜찮은 사람이면 돼요. 그녀의 다급한 요구에 커플 매니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직업정신을 발휘해 몇 개의 프로필을 꺼내 보였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유리는 화려한 프로필들을 전부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프로필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지한, 32세, 중소무역회사 대리, 무남동녀, 서울 거주. 사진 속 남자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왠지 모르게 깊고 차분해 보였다. 이 사람으로 하겠어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유리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사진 속의 그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실물이 훨씬 더 나았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고든 자세가 단번에 눈에 들어왔다.
이지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유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치 사업 제안을 하듯 말했다. 이지안 씨, 오늘 처음 뵙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지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한번 올라갔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는 준비해온 계약 결혼의 조건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건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정확히 1년. 그동안 우리는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합니다.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여기에는 결혼의 대가로 드릴 위자료와 생활비 명세가 들어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이혼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거나 혹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서류 봉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빛이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유리는 순간 움찔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유리 씨는 이 결혼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그의 질문은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유요. 원하지 않는 결혼에서 벗어날 자유.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이 계약이 당신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다. 유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지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다시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했다. 다음 날 하유리는 이지안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류를 떼러 온 사람들처럼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 유리의 유일한 증인은 그녀의 절친인 민서였다. 민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어제 처음 본 남자랑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유리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야. 마침내 그들의 번호가 불리고 두 사람은 담당 공무원 앞으로 나아갔다.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이 오가고 그들은 혼인신고서에 나란히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데에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유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청을 나오자마자 유리는 이지안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어젯밤 그녀가 밤새워 작성한 결혼 계약서였다. 1년의 계약 기간, 상호 사생활 보호, 신체 접촉 금지, 계약 종료 시 이혼 조건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지안은 그 복잡한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군말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 주 주말 이지안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유리의 오피스텔로 이사왔다. 그녀의 집은 최신식 가구와 보안 시스템을 갖춘 넓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그의 소박한 짐은 그 공간과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다. 유리는 그에게 손님방을 내어주며 다시 한번 규칙을 상기시켰다. 여기가 이지안 씨 방이에요.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서로의 개인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이지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어색한 동거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은성그룹 전략기획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회사 전체 메일로 한 통의 공지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신임 회장 이강민, 금일부로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감사를 실시함. 첫 번째 대상은 전략기획본부. 팀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은성그룹의 지분을 대거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된 새로운 회장 이강민. 그는 재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나이도 얼굴도 경력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만 그가 손대는 사업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일 처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혹하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유리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다독이며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모두 동요하지 마.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지난 5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고할 준비를 해.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팀을 지휘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밤새 자료와 씨름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이지안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온 줄도 모르는 듯 두꺼운 경영 전략서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의 평온한 모습에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디서 귀신 같은 회장이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고. 그녀는 그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내뱉은 말이었다. 이지아는 책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리더가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건 당연한 절차 아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그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유리는 그의 말에 더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뉘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남편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하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큰 함정 속으로 뛰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장이 뒤흔드는 회사. 그리고 그보다 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시작된 기묘한 결혼 생활. 그녀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생활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건조하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각자의 방에서 나와 말없이 토스트를 나눠 먹고 서로 다른 시간에 출근했다. 저녁이면 유리는 회사 일에 지쳐 늦게 귀가했고 이지아는 언제나처럼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유리는 회사에서 시작된 고강도 감사 때문에 그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이지아는 그저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녀가 마도진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룸메이트 정도의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직업이나 일상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안, 즉 이강민은 달랐다. 그는 조용히 하유리를 관찰했다. 그녀가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간 보고서들, 밤늦게까지 노트북과 씨름하며 짓는 피곤한 표정, 그리고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회사의 문제점들까지. 그는 이 계약 결혼의 상대가 하필이면 자신이 개혁하려는 회사의 핵심 인재라는 사실에 기묘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리는 감사팀에서 요구한 자료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의 수익성 악화 원인 분석. 그녀가 몇 년 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프로젝트였지만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물을 마시러 나온 이지안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무심코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툭 던졌다. 현지 유통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협력업체를 너무 믿은 것 아닌가. 나라면 직접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최소한 B플랜을 가동했을 텐데. 그의 말에 유리는 얼어붙었다. 중소무역회사 대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개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휘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지아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우리 회사도 동남아 쪽이랑 거래를 좀 하거든. 그냥 들은 풍월이야.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더 의심하기가 어려웠다. 유리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지만 머릿속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하유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마도진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감히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를 놈과 결혼을 해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를 호출했다. 당장 사람을 붙여 하유리가 결혼했다는 그 이지안이라는 놈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가족관계, 직장, 재산, 빚, 과거 여자 문제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어떻게든 그놈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마도진의 분노가 하유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할 무렵 유리는 이지안의 조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밤새 그가 말한 현지 유통망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현지 협력업체가 장부를 조작해 물류 비용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유리는 감사팀에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새로운 유통망 구축에 대한 대안까지. 그녀의 보고서를 본 감사팀장은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다. 하 팀장, 역시 대단하군. 신임 회장님께서 보시면 아주 만족하시겠어. 그날 밤 유리는 조금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여전히 같은 자세로 책을 읽고 있는 이지안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하지만 그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낯선 남편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진지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하면서도 강렬한 예감. 유리는 소파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제 그 침묵의 무게는 이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은성그룹의 야심작, 친환경 가전 라인, 나투라의 유럽 론칭 프로젝트는 하유리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가 입사 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이끌어온 자식 같은 프로젝트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왔다. 론칭을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아침, 유럽 지사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나투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독일의 슈미트테크가 돌연 공급 중단을 통보해온 것이다. 동시에 유럽 현지 언론에서는 은성그룹의 친환경 기술이 과장되었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전략기획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유리의 직속상관인 박 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시작부터 모든 화살을 유리에게로 돌렸다. 하 팀장,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리스크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어. 처음부터 내가 슈미트테크는 불안하다고 했잖아. 박 부장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슈미트테크는 그가 직접 추천한 업체였다. 유리는 그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마도진, 당신 지시구나.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왜 누가 있는지 직감했다. 박 부장은 이미 진양물산에 마도진에게 매수된 뒤였다. 부장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슈미트테크 선정은 부장님의 결재해 진행된 일입니다. 유리는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박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팀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니 내가 뭘 알았겠어. 모든 책임은 프로젝트 담당자인 하 팀장이 져야 할 거야. 신임 회장님께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어.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그녀를 향한 비난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도 방법도 없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었다. 그날부터 유리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위기 수습에 매달렸다.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전 세계의 부품 회사 리스트를 뒤졌고 악성 기사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자료를 밤새워 만들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유력한 후보 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성그룹과의 거래를 거절했다. 마도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며칠 밤을 샌 유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파트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은 각종 서류와 데이터로 가득했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피로가 한계에 달한 그녀는 결국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이지안이 소파에 앉아 그녀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누가 함부로 남의 서류를 봐요. 그것은 회사의 1급 기밀이었다. 이지안은 그녀의 반응에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서류에서 눈을 뗐다. 너무 시끄럽게 코를 골아서 잠이 깼어.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하더니 펜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깨끗한 메모지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유리는 그가 뭘 하는지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그는 잠시 후 메모지를 그녀의 노트북 위에 올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유리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하게 적혀 있었다. 대체 업체를 찾지 말고 기술을 직접 소유하라. 국내의 소형 부품업체 루미나테크를 인수할 것. 그들은 슈미트테크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라. 독일 기술 의존이 아닌 100% 대한민국 기술 자립으로 프레임을 바꿔 언론에 발표할 것. 유리는 메모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실무자인 팀장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걸고 수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최고 경영자 수준의 대담한 발상이었다. 그녀는 이 메모를 쓴 사람이 정말 중소무역회사 대리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닫힌 그의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있는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는 어떻게 은성그룹의 기밀 프로젝트와 그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엄청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절망적인 프로젝트 위기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남편이라는 두 개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메모지가 모든 것의 판도를 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유리는 밤새 이지안이 남긴 메모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루미나 테크를 인수하라. 그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막 위기에 빠진 프로젝트의 팀장이 회사에 수천억 원이 들지도 모르는 인수합병을 제안하라는 뜻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쫓겨나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회사로 출근해 루미나 테크라는 회사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이지안의 말대로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거의 파산 직전이었다. 그녀가 새로운 보고서의 초안을 막 작성했을 때 박 부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는 고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하 팀장, 잘 됐네. 신임 회장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크게 노하셨어. 내일 오전에 열리는 긴급 임원회의에서 하 팀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셨네. 마지막 기회일 테니 준비 잘하게. 박 부장은 그녀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유리에게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다. 그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전략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아파트는 다시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발표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논리가 허술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냉철한 경영진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빠져 거실을 서성거리며 발표 연습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우리 나투라 프로젝트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지안이 거실로 나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서툰 발표를 잠시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어. 당신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 그의 지적은 전곡을 찔렀다. 유리는 자존심이 상해 쏘아붙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미워, 허들, 뭘 아니하고.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이 재무 예측 모델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야.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전혀 계산에 넣지도 않았군. 그리고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고 있어. 내부의 문제점은 왜 언급하지 않지? 그의 비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은성그룹의 문제를 분석해온 컨설턴트처럼 모든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 유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접고 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부터 기묘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그는 해결책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이 인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지? 경쟁사들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 같은가? 이 결정이 회사의 10년 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유리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토론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논리를 재구성했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그녀의 실무적인 지식이 만나자
허술했던 보고서는 점차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전략으로 다듬어졌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최종본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 보고서가 아니었다. 은성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청사진이었다. 유리는 탈진 상태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당신 누구예요? 평범한 회사원이 이런 걸 전부 알 수는 없어요. 이지아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대답했다. 그냥 비즈니스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봤을 뿐이야.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 그의 변명은 이제 너무나 설득력이 없었지만 유리는 더 이상 추궁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결전의 날을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의 정장을 골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렵고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없었던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담긴 USB를 손에 쥐고 현관문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이지안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유리는 그를 향해 자기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보이지 않는 유령 회장과의 싸움터로 향하는 길.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은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하유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떨고 있었다. 길고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최고위급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배심원들처럼 보였다. 그녀의 상관인 박 부장은 회의실 한쪽에서 그녀를 보며 경멸과 동정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유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나투라 프로젝트의 위기 상황을 보고하며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유리에게 떠넘겼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프로젝트 책임자인 하유리 팀장의 판단착오와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 부장의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리에게로 쏠렸다. 이제 그녀가 자신을 변호, 아니 처형대에 올라야 할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울의 정영을 등진 채 창밖을 향해 있던 회의실 상석의 거대한 의자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돌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신임 회장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 제자리를 찾았을 때 하유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는 어젯밤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코치해주던 바로 그 남자. 그녀의 계약 남편 이지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평범한 회사원 이지안이 아니었다. 그는 수백만 월, 먼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좌중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권위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신임 회장이 바로 자신들이 해고하려던 팀장의 남편이라니.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것은 하유리 자신이었다. 어젯밤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 정확한 지적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시험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회장, 이강민, 그의 명패에 적힌 이름이었다. 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나지막한 톤과 달리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깊고 힘있는 음성이었다.
하 팀장, 보고 시작하도록. 그는 그녀를 철저히 하 팀장이라고 부르며 공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유리는 잠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 안의 프로페셔널한 근성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로봇처럼 연단으로 걸어나가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어젯밤 그와 함께 밤새워 만들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그녀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뀌었다. 위기에 대한 변명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담한 역발상. 허술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미래 비전. 임원들은 그녀의 발표에 점차 빠져들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강민은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유리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시선을 박 부장에게로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부장, 위기 상황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무능했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비열했다. 오늘부로 해임이다. 보안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박 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강민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다시 유리를 향해 말했다. 하 팀장, 분석은 날카로웠고 해결책은 대담했다. 이사회는 루미나 테크 인수안을 승인한다. 해당 TF팀은 하 팀장이 직접 이끌도록.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한순간에 팀장에서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박 부장은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고 다른 임원들은 이제 유리를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 유리는 망연자실한 채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인생은 단 1시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때 여전히 상석에 앉아있던 이강민이 그녀를 불렀다. 회장으로서의 차가운 가면을 잠시 벗은 그녀가 아는 이지안의 얼굴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길고 긴 테이블 너머의 그녀를 보며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 팀장, 내 사무실로. 하유리는 이강민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다. 대회의실에서 그의 사무실까지 이어지는 짧은 복도가 그녀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분노, 배신감, 굴욕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무슨 감정부터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회장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아파트에 있던 소박한 손님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강민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마치 어젯밤 거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평범한 행동이 지금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유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녀의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제가 바보처럼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냐고요? 이 모든 게 회장님의 경영감사의 일부였습니까? 제가 회장님의 시험에 통과하기라도 한 건가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광대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이강민은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 팀장을 시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성그룹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이 남긴 부패의 고리들이 회사 곳곳에 퍼져 있었죠. 특히 경쟁사인 진양물산과 내통하며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리에게로 향했다. 내가 신분을 숨기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가려내야 했으니까요. 박 부장 같은 내부의 적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유리의 마음을 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건 회장님의 사정이죠. 왜 저를 끌어들였는데요? 그녀가 따져 묻자 그가 처음으로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부분은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나 역시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 평범한 프로필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만 봐줄 상대를 찾고 싶었죠. 그러다 당신을 만난 겁니다. 다짜고짜 계약 결혼을 제안하는 당돌하고 절박해 보이는 당신에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은성그룹의 하유리 팀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리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는 것. 그 역시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 그녀가 그를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그 역시 그녀를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도진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뒤를 비서들이 다급하게 말리며 따라 들어왔다. 마도진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곳으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유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다. 하유리, 이 사기꾼 놈한테 속은 거야.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이랑. 그는 이강민을 여전히 이지안으로 취급하며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내 놈 따위가 감히 내 여자를 가로채 당장 여기서 꺼져. 그가 유리를 자신의 뒤로 숨기려는 순간 이강민의 몸에서 살기 어린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강민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보안팀, 당장 회장실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도진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키는 마도진보다 훨씬 컸고 그의 위압감은 마도진을 순식간에 촌뜨기로 만들었다. 진양물산의 마도진 상무, 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내 아내를 희롱하고 있군. 이강민은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 회사가 우리 회사에 저지른 영업 방해 행위는 이미 증거 수집이 끝났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마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팀 요원들이 들이닥쳐 마도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까지 악을 썼다. 두고 봐 너희, 둘 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란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리는 방금 전 자신을 보호하며 내 아내라고 말하던 이강민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든든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마도진은 더 이상 자신만의 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들과 우리의 공동의 적이 되었다. 이강민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장도 낯선 남자도 아니었다. 복잡한 동맹 관계에 놓인 파트너의 그것이었다. 아무래도 우리의 간단했던 계약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군요. 그의 말처럼 그들의 계약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도진이 쫓겨난 후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유리는 아직도 방금 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강민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유리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말했다. 이 계약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마도즈는 우리가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니까 당분간 적어도 그를 완전히 끝장낼 때까지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보여야만 해. 그의 말은 사실상 새로운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유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이없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기묘한 결혼은 이제 마도진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 이강민은 즉시 그녀를 자신의 직속 특별 전략 고문으로 임명했다. 모욕감에 휩싸인 마도진의 복수는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진양물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은성그룹을 공격했다. 핵심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들을 빼가고 은성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악성 루머를 시장에 퍼뜨렸다. 비열하고 추잡한 방식의 기업 전쟁이었다. 그의 공격은 유리에게 더욱 집중되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하유리가 신임 회장을 꼬여내 결혼했고 그 대가로 프로젝트를 따냈다. 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따르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를 경계하고 질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리는 다시 한번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강민은 그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며 힘을 실어주었고 그녀를 향한 모든 비난과 의심을 정면으로 막아섰다. 그들의 주된 공간은 이제 집이 아닌 회장실 옆에 마련된 작은 전략 상황실이 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도진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는 이강민이라는 남자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리더의 시각을 가르쳐 주었다. 하 팀장,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해. 이 문제는 단순히 실무적인 대응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상대의 허를 찌르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는 그녀가 팀장이 아닌 회장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훈련시켰다. 반대로 유리는 이강민에게 은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 부서는 겉보기와 달리 전임 회장의 라인이 아직 깊게 박혀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내부 반발이 클 겁니다. 그녀는 그의 눈과 귀가 되어 그가 놓칠 수 있는 내부의 위험 요소들을 짚어주었다. 어느 날 마도진이 그들이 인수한 루미나테크의 핵심 연구원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강민은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유리가 그를 막았다. 그분은 돈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존심과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강한 분이죠.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유리는 그 연구원을 만나 그의 기술적 성취를 존중해주고 은성그룹이 그의 연구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결국 연구원은 막대한 연봉을 제시한 진양물산이 아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은성그룹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강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감탄했다. 자신에게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전략회의 도중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어깨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이강민이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회장과 직원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집에서의 어색한 침묵도 이제는 편안한 동료애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타인이 아니었다. 매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가장 가까운 동지였다. 다음 날 회사 복도에서 한 동기가 그녀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아주 회장님이랑 붙어 사네. 좋겠어.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말이었지만. 이제 유리는 달랐다. 그녀는 그 동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다. 내 실력은 내 결과가 증명할 거야. 너도 네 실력이나 증명하는 게 어때?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이제 그녀는 마도진의 복수나 동료들의 질투 따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은성그룹을,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이강민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관계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어느새 진짜 신뢰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마도진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은성그룹과의 전면전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진양물산 내에서의 그의 입지는 급격하게 좁아졌다. 그는 마지막 한 방을 노렸다.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스마트홈 기술표준 국제 입찰이었다. 이 입찰을 따내는 기업은 미래 가전시장을 선도하게 될 터였다. 그는 은성그룹의 핵심 기술, 즉 루미나테크 인수 후 개발된 시냅스칩의 설계도를 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강민에게 해고당한 뒤 복수심에 불타는 박 부장을 이용했다. 박 부장은 아직 전략기획팀에 남아있는 자신의 옛 부하 직원을 협박하고 매수해 내부 기밀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강민과 하유리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강민의 보안팀이 내부 정보 유출에 미세한 징후를 포착했고, 유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후가 박 부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들은 적을 막는 대신 적을 위해 완벽한 함정을 파기로 했다. 유리는 의도적으로 가짜 최종 제안서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실제 시냅스 칩과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미세한 오류가 있는 기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짜 제안서를 내부 스파이가 훔쳐가도록 일부러 허술한 보안을 연출했다. 진짜 제안서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따로 준비되고 있었다. 운명의 입찰일, 독일 베를린의 한 컨벤션 센터.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여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도진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훔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들의 기술인 양현란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의 발표는 꽤나 설득력이 있었고 심사위원들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은성그룹의 차례가 되었다. 단상에 선 것은 하유리였다. 이강민은 객석 맨 앞줄에서 신뢰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는 긴장됐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비전과 나투라, 프로젝트의 성과를 설명한 뒤 마침내 핵심 기술인 시냅스 칩을 공개했다. 그녀가 공개한 기술 데이터는 방금 전 마도진이 발표했던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이었다. 장내에서는 감탄과 함께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유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스크린에 마도진이 발표했던 기술 데이터와 자신들의 가짜 데이터를 나란히 띄워뒀다. 방금 진양물산에서 발표한 기술 데이터는 놀랍게도 저희가 몇 주 전 폐기했던 오류가 있는 프로토타입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내부 스파이가 기밀 문서를 빼돌리는 CCTV 영상과 그가 박 부장에게
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모든 증거는 진양물산이 은성그룹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입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도진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완벽하게 넘어간 것이다. 그는 단순히 입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회사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가장 처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입찰은 당연히 은성그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유리는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그녀의 앞에 이강민이 다가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의 다정한 손길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칭찬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의 팀이자 진정한 파트너로 서 있었다. 베를린에서의 국제 입찰은 전 세계 비즈니스계의 거대한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산업 스파이 행위가 만천에 드러난 진양물산은 주가가 폭락하고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리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마도진과 박 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 하유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이강민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함께 사선을 넘어온 전우회와 그 이상의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유리를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해진 얼굴로 딸의 앞에 섰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유리야, 내가 틀렸다.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널 그저 거래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도 기쁘게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담담한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그날 밤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들의 계약, 결혼의 집, 유리는 낯설었던 공간이 이제는 제법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강민은 와인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와인잔이 아닌 낡은 서류 1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계약서였다. 이제 이 계약은 파기해야 할 것 같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그들의 관계도 끝나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그녀는 애써 덤덤한 척하며 대답했다. 네, 그래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은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대신 그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유리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강민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당돌함에 흥미가 생겼소.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당신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고, 당신의 열정과 강인함을 존경하게 됐어. 그리고